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관해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나 그 차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영석이에요. 그 김영석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던 바로 그 밑에 차관으로 내려보내요. 그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영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김영석이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해수부 특조위 방해에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였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라서 조윤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일단은. 정무수석이었나? 네. 네.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부단히 방해했다는 건데 김재원은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재원은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죠. 세금 도둑. 네, 원내수석 부대표고 조윤선은 정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 셋이 방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컨트롤 타워였을 테고요. 방해의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정무수석이에요. 예, 조윤선은 그 정무수석으로서는 사실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요? 안 맞는 캐릭터인데 시키는 건 했나 보죠, 뭐. 시키는 거. 그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는 정도. 그렇죠. 저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의원회관 501호. 아, 어떤 뭘 협조 부탁한다고? 아니, 그 몰래카메라. 아, 그 건으로? 네, 그 몰래카메라 폐기할 테니까, 더 이상 뭐 언급하지 그런 거 말달라?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실장님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말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이분이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기춘의 정무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병기 실장이 총지휘를 하면 정무수석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만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재원 수석 그때 수석 부대표거든요. 자유당의 이분은 뭐 아주 자체 발광형이세요. 뭐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막 아주 막. 네. 네. 이분도 저한테 제가 몰래카메라 폭로하고 필라테스 폭로하고 침대 세계 폭로하려고 막 준비할 시점에 이분도 저한테 전화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조윤선에게는 또 하나 혐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그때 조윤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앞으로 3, 4년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야 됩니다. 교장 공모제가 요즘에 정치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만요. 이게. 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일단 질문 드릴게요. 예. 교장 공모제가 뭡니까? 이제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서부터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학관, 장학사, 뭐 그다음에 교감, 교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통로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 평정을 좋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주로 평점을 잘 받겠죠. 아마도. 예,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너무나 학교가 정체된 거예요. 그리고 교장은 학교에서는 A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A 학교 안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에도 여기가 외부에서 교장이 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최초로 공모형 교장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예요. 네, 2005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공모형 교장의 유형이 몇 개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내부형 공모. 네, 그래서 이 내부형 공모는 교사를 하고 15년이 지나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형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빙형 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초빙형 교장은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다시 정년퇴직 이후에라도 혹은 그 전에라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2007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직무수행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 그중에서도 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가 85.1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형 공모,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공모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교장이 된 분들이 83.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초빙형,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장 되는 경우는 81.7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 내부형 교장의 교사 15년 한 분이 교장이 되는 경우가 2,472명의 공모형 교장 중에 94명밖에 안 돼요. 4%. 이게 2012년에서 2016년. 그런데 이 중에 평교사가 되는 경우 64%.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공모형 교장이 2012년에서 2016년에 왜 이렇게 수치가 떨어졌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 MB 때 공모형 교장을 자율학교 내에 15% 이하로 해라. 이런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여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꾸준히 권고사항으로 자율학교에 15%밖에 공모형 교장을 드릴 수 없는 거를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바꾼 겁니다. 15%를 철회하기로. 아하.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다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운위가 우리는 공모형 교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절차는 여러 단계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이게 교총에서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공모형 교장을 하고 점수를 높이 받은 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정교조 쪽 선생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지어 이 공모형 교장제를 교육 독재다. 에이씨.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모형 교장,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공모형 중에 교사 15년 한 분들이 자율학교의 교장이 되는 거는 교육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이념 갈등이나 정교조와 교총의 갈등이 아니고 학교 혁신의 중요한 한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주장돼 왔던 사안이고 이번에 그 김상곤 교육부가 그 15% 제한 규정을 없앤 건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아이 학교가 올해부터 혁신학교로 바뀌는데요. 아싸. 작년에 그 설문이 왔더라고요. 교장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답을 하나 썼어요. 시대적 흐름이네요. 이렇게 찬성님들하고 썼는데 하다못해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도 배시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처럼 그냥 누군가가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뭘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제에서 뭔가를 뽑히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당연시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교장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김인숙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안 있는데요. 그분이 토론식 수업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말빨이 세진 거예요. 중3 때. 네, 그런 교장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자격증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보수화되니까 저는 신선한 새바람 교육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교장 공모제가 자리 잡기 바랍니다. 꼭 이런 그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을 거지것대로 믿고 집에서 막 걱정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한두 명은 꼭 있거든요. 꼭 이해시키시길 바라요.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과정이라서 어떤 잡음이 잠깐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옳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관련한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2단계로 하자. 꼭 권력구조 개편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에 권력구조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 놓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느낌,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원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원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원, 철폐, 적폐 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되게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 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쵸.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소양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유해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서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 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대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10분 활용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몰리게 말을 하세요. 그게 막말이건 저주의 발언이건 간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하는 느낌을 주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돈과 조직이죠. 근데 돈은 사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다 요목이 있고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쓸 수 그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별로죠. 뭐 한 2천만 원 대표가 쓴다고 해도 뭐 더 이상은 곤란하니까. 그 다음이 조직 장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친박을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많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줄을 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이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 딱 3명인데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러네. 마이크. 3명만 하고 있네. 예, 마이크. 예. 한테 전화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조윤선에게는 또 하나 혐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그때 조윤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앞으로 3, 4년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야 됩니다. 교장 공모제가 요즘에 정치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만요. 이게. 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일단 질문 드릴게요. 예. 교장 공모제가 뭡니까? 이제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서부터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학관, 장학사, 뭐 그다음에 교감, 교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통로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 평정을 좋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주로 평점을 잘 받겠죠. 아마도. 예,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너무나 학교가 정체된 거예요. 그리고 교장은 학교에서는 A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A 학교 안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에도 여기가 외부에서 교장이 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최초로 공모형 교장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예요. 네, 2005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공모형 교장의 유형이 몇 개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내부형 공모. 네, 그래서 이 내부형 공모는 교사를 하고 15년이 지나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형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빙형 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초빙형 교장은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다시 정년퇴직 이후에라도 혹은 그 전에라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2007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직무수행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 그중에서도 교사가 교장. 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관해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나 그 차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영석이에요. 그 김영석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던 바로 그 밑에 차관으로 내려보내요. 그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영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김영석이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해수부 특조위 방해에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였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윤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일단은. 정무수석이었나? 네. 네.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부단히 방해했다는 건데 김재원은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재원은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였죠. 세금 도둑. 네, 원내수석 부대표고 조윤선은 정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 셋이 방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컨트롤 타워였을 테고요. 방해의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정무수석이에요. 예, 조윤선, 국회와. 조윤선은 이 된 경우가 85.1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외부형 공모,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공모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교장이 된 분들이 83.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초빙형,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장 되는 경우는 81.7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 내부형 교장의 교사 15년 한 분이 교장이 되는 경우가 2,472명의 공모형 교장 중에 94명밖에 안 돼요. 4%. 이게 2012년에서 2016년. 그런데 이 중에 평구교사가 되는 경우 64%.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공모형 교장이 2012년에서 2016년에 왜 이렇게 수치가 떨어졌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 MB 때 공모형 교장을 자율학교 내에 15% 이하로 정무수석으로서는 사실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요? 안 맞는 캐릭터인데 시키는 건 했나 보죠 뭐. 시키는 거. 그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는 정도. 그렇죠. 저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의원회관 501호. 어떤 뭘 협조 부탁한다고? 아니 그 몰래카메라. 그 건으로? 네, 그 몰래카메라 폐기할 테니까 뭐 더 이상 뭐 뭐 그런 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실장님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말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이분이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기춘의 정무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병기 실장이 총지휘를 하면 정무수석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만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재원 수석 그때 수석 부대표거든요. 자유당에 이분은 뭐 아주 자체 발광형이세요. 뭐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막 아주 막. 네. 네. 이분도 저한테 제가 몰래카메라 폭로하고 필라테스 폭로하고 침대 세계 폭로하려고 막 준비할 시점에 이분도 저